농약은 자, 이거 같은 농약, 다른 농약. 같은 농약. 여러분들 농약 선택할 때 제발 이쪽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약재할 때는 상품명을 보지 말고 품목명, 원재명을 봐라. 여기 이게 지금 무름병 약인데요. 무름병 약은 주로 가스가마이신, 발리드마이신, 옥솔린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즘 스트랩토마이신도 여기 세균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쪽 원재명을 주로 보고 선택해라. 또 하나 농약을 선택할 때요. 이거 하나는 해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농약 중에 어떤 거는 한 가지 병만 듣는 게 있고요. 어떤 농약은 몇 가지 병이 동시에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은 한 가지 약재로 몇 가지 약을 동시에 듣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제가 많은 것만 일부러 몇 가지만 골라놨어요. 더 많은데. 자, 여기 디페로코나졸이라는 걸 입만원병하고 먹병을 동시에 봤어요. 근데 여기 테부코나졸은 흑색성병, 입만원병, 먹병을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쳐도 세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흑색성병을 봄에 약 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 이거는 쳐넣는 것도 안 돼. 이건 가을에 쳐야 되는 거지만 최하 2개는 되잖아. 만약에 지금 오늘이 3월 20일이면 아마 한 열흘쯤 후에는 이제 입만원병, 녹병 약을 쳐야 되는데 보통 약을 살균제 2개, 살충제 하나 정도 치잖아요. 이때 이거 하나만 쳐도 되잖아. 농약을 2가지, 3가지 섞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찾아서 쓰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대신에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름 어려운 왜 터보코나졸을 얘기하느냐.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요 터보코나졸 하나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명을 믿지 마시고 이쪽 터보코나졸이라는 글을 선택하시면 되고 약은 오전에 쳐라. 오후에 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광량이 적어서 흡수량이 적다. 또 제발 저녁 늦게는 치지 마라. 해 넘어간 뒤에는 물기가 잎에 있는 물기가 마르고 밤을 넘겨야지 잎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밤을 넘기면 오히려 병을 조장한다. 네, 습기가 많으니까. 자, 전착제. 좋습니다. 많이 다 전착제는 요 4가지 확산, 침투, 분산, 고착성이 좋으라고 전착제를 칩니다. 요즘 와서 전착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착제 중에서도 고착성 전착제는 침투성 전착제, 확산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확산제는 옛날부터 여기 확산제 하는 게 원래 확산 침투는 거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요즘 고착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예방적으로 칠 때. 만약에 지금은 아직 병이 지금 병 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름병. 그러니까 충구병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입만원병이나 이런 건 녹병 올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월 한 초부터는 그 약을 쳐야 되는데 병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칠 때는 이 고착성이 강한 전착제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 후에 4월 중순 이후 말쯤 돼갖고 병관이 한두 개 보인다. 그때는 가급적이면 침투성이 강한 전착제를 쓰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무름병입니다. 세균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곰팡이하고 차이가 있고, 무름병은 지금 시기에 발병하는 무름병은 이렇게 됩니다. 즉 줄기 부위를 만져보면 약간 물큰해지는 거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무름병 아니래요. 왜 아닌데요? 냄새가 안 난대. 무름병에는 균이 2가지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4월 말쯤에 온도가 조금 높아져서 나오는 무름병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무름병균도 하나는 냄새가 없고 하나는 냄새가 있어. 그러니 이렇게 섞는 게 세균성 무름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입마름병 얘기했지만 얘는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 왜? 체력이 약할 때 간이가 결핍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없고, 이건 뭐냐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자, 좌측 여기서 봤을 때 좌측은 남도풍선, 우측은 스페인산입니다. 두 가지가 어때요? 이건 이제 남도풍선 이 끝이 다 저렇게 마르죠. 그 옆에 거는 스페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이렇게 품종만 해도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끝이 이렇게 말라버리면 스페인산 하시는 분들은 이 녹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산이 요 병에는 가장 약합니다. 홍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50보, 100보. 굳이 따지자면 스페인산보다는 홍산이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어쨌든 약해요. 재래종은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애는 재래종은 야간 쳐도 안 와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자, 녹병이 왜 녹병이냐? 철판에 녹이 있으면 붉어지죠. 그래서 녹병입니다. 자, 요 한 점. 요 병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병균이 침입해서 식물체와 최소한 2주 이상 싸워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요 한 점이 뿐일까? 이 주위에 다 병균이 들어가서 싸우는 중이야, 식물이랑. 그래서 이 특히 녹병은 이렇게 한 점이 나왔다가 비 한 번 오잖아요. 5월달에 비 한 번 오면은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이렇게 되거든요. 확 터집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농민들은 여기 노란 털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항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병이라 그러면 어떤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 항모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한번 나오면 어렵다. 방제가. 왜? 잘 터지고. 이거 약치잖아요. 약을 치면은 여기 어때요? 물을 때리죠. 그럼 포자가 퍼져. 그럼 오히려 헛뜨리는 역할을 맡고. 특히 친환경 하는 사람들. 약재가 없고 맨날 황 주고 뭐 석회 모르도 주고 하는데 잘 안 듣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홍산인데 어때요? 심각하죠. 근데도 이렇게 심해도 녹색으로 버티잖아. 근데 스페인산 똑같이 왔는데 잎이 말라. 이렇게 잎이 다 말라. 만약에 줄기가 다 말라갖고 잎이 5일만 빨리 수확했다면 수량이 얼마나 줄까? 자, 마늘은, 양파는요, 한창 뿌가 클 때 300평 기준으로 하루에 양파만 10자루씩 늘어납니다. 300평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그러면 마늘은 300평 기준으로 하루에 몇 킬로가 늘어날까? 최하 60kg는 늘어납니다. 하루에. 두 비례 기간을 예를 들어 40일 잡고 한창 클 때는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근데 5일이나 빨리 망가지면 50kg만 잡고 250kg. 만약 키로당 5,000원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녹병을 잡아야 되고, 이겁니다. 스페인산이 대서가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마늘 중에 녹병에는 가장 약하다. 흑색색은 곰팡이는요, 이거는 뽑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는 쌩쌩하다가 한낮에 시들고 지금쯤, 그래서 뭔가 얘가 힘이 없어 보여. 뽑으면 흰색 곰팡이가 보여. 뽑는 순간 흰색 곰팡이 보이면요 100%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심하면 뿌리는 망가졌고 검은 알갱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흑색으로 썩는 균핵, 검은 알갱이라 해서 흑색 썩은 균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지금 잡을 수 있느냐? 죄송한데 못 잡습니다. 이미 얘가 뿌리로 오는데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작년 가을부터 뿌리를 침범한 애예요.
그래서 지금은 늦었다. 원래는 포기해라. 그러면 언제? 올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내가 그 병이 걸렸어. 그러면 약을 쳐야죠. 그런데 약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밭을 골고루 뿌려도 되지만 골고루 뿌리고 특히 지난해 나왔던 자리를 알잖아요. 좀 많이 나왔던데 거기는 농약을 좀 더 많이 뿌리세요. 어차피 얘는 여 갔다 저 갔다 하는 애가 아니고 흙으로 움직이는 애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치면 된다. 이거 이제 친환경하는 사람들일 건데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저앉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되고요. 자, 시드름병은 뭐냐면 우리가 마늘, 씨마늘 깔 때 보면 점박이가 많죠. 그 점박이의 대부분이 시드름병입니다. 이거는 현재 약은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얘는 딴 거 없습니다. 씨마늘 소독하면은 거의 막습니다. 씨마늘만 소독해주면 된다고 그러고 아까 제가 물 주라고 했죠. 그죠? 화정하고 바로 이래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까 그랬죠. 내가 심은 마늘이 땅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물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으면은 내가 심은 마늘이 썩어버려. 이 썩음으로써 안에 줄기까지 썩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굳을 때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홍산하시는 분은 마늘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식물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알렉스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람에 먹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병이 사람한테 옮기는 병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는요. 수확하기 전 하루 전에 가서 이렇게 되면 미리 좀 뽑아요. 뽑아가지고 딱 드셔버리세요. 시장에 팔지 말고. 왜? 이거를 시장에 자꾸 안 뽑고 파니까 씨마늘로 파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만 없애주면 얘가 없어질 건데 안 없어지는 이유가 씨마늘 하는 사람들이 얘를 도태를 안 시켜서 그래요. 생리장애는 다 아시는 2차 생장. 예, 벌마늘.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이게 남도 마늘인데, 예? 마늘종 올라오고 난 뒤에 다시 마늘종이 4개 나왔어요. 이런 데서 처음 봤어요. 왜 생기느냐? 이 욕조는 왜 물이 안 넘치죠? 얘 배수구 있잖아요. 마늘 껍질이 마늘에서는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즉 영양이 과한, 질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영양이 과한 것을 배출하는 역할이 마늘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마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특히 홍산, 그 다음에 육종마늘, 스페인산은 좀 덜하니까 홍산 육종마늘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온도 패턴을 잘 보시면요, 요게 20년도 평년기온보다 높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21년도도 평년기온보다 높았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여름 패턴으로 왔고 3월달 들어와서는 얘가 지금 요 밑으로 가긴 했어요. 3월달 들어와서는 요게 약간 다르지만 지금 웃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료를 질소 비료를 과하고 늦게까지 하면 2차 생장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비 자주 오고 하면. 자, 뭐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겨울이 따뜻하면 자라는 거죠. 결국 마늘 껍질이 자란다는 의미는 마늘 껍질이 거기서 뾰족한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자꾸 질소 기온이 들어오니까 이 껍질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라거나 지나치게 큰 거, 특히 미료가다 이때 많이 생긴다. 이거를 조심하자는 거고요. 뻥마늘은 이거는 오히려 반대.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료를 여기서만 주면 안 되는 이유랑 같은 겁니다. 혹시 홍산하다 한 분들은 이런 거 가끔 있죠. 그러니까 한 껍질 안에 두 쪽, 세 쪽이 같이 이렇게
쌍둥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가끔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부가 클수록 이 현상이 많은데 얘는 왜 이러냐? 원래 홍산의 원조상이 저 북쪽인데 추운 지역인데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 보니까 저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얘가 원래 조상이 야생종인데 우리는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니 저온 충족이 덜 되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요거는 또 스페인산에서만 옵니다. 요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현상은 뭐죠? 네, 칼슘이 부족합니다. 근데 땅 속에 칼슘이 있더라도 가물거나 아주 습하거나 여러분들이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떨어지는 요 증상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왁시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외부에서 보고된 논문들을 보면은 이게 주로 고온에서 생육이나 수학 중에 온도가 높으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요 증상이 많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온이 아니고 너무 저온일 때 최저 기온이 그때 5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5월달입니다.